안녕하세요. 네, 이번 시간에는 단답형에서 세 번째 전기설비 시설 관리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3번 전기설비 시설 관리 파트이거든요. 챕터 1 예비전원 설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비전원 설비에서 기출 개념 1 축전지 설비가 나옵니다. 첫 번째로 축전지의 종류와 특성이 나오죠. 축전지는 일반적으로 연축전지, 납축전지라고도 하죠. 납축전지가 있고 알칼리 축전지로 분류가 됩니다. 연축전지는 형식명에 따라서 부동충전 방식의 전압이 주어지는데요. CS형, 클레드식이라 해서 완방전형이라는 이름을 붙여놨습니다. 완방전형을 CS에서 클레드식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것이 부동 충전할 때 축전지에서 충전 방식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부동 충전 방식인데 그 부동 충전 방식의 셀당 전압이 2.15V로 줄였습니다. 1셀당 2.15V. 또 HS형 페이스드식이라고 쓰는데요. 이건 급방전형입니다. 급방전형은 부동 충전 시의 전압이 1셀당 2.18V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셀스가 주어지면 셀수로 곱해주면 부동 충전할 때 공급되는 전압의 크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연축전지에는 이렇게 공칭전압과 공칭용량 이런 식이 주어지는데요. 공칭전압은 1셀당 2.0V로 줄였습니다. 1셀 축전지 하나의 방 1셀당 2.0V로 줄였고 공칭용량 방전 시간율이라고 쓰는데요. 원래는 공칭 용량이라고 줄여서 10시간율로 줄였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한번 충전하면 10시간 동안은 계속 방전을 할 수 있다 이런 뜻이겠죠. 공칭 방전 시간율입니다. 10시간율로 줄였죠. 연축전지에 화학 반응식이 있습니다. 충전이 되었을 때 양극은 PbO2, 전해액은 2H2SO4 그리고 음극은 Pb로 줄였습니다. 그러니까 음극은 납이 되어졌고 납. 이거는 이산화납이 되겠죠. 이산화납. 양극은 이산화납. 2H도 황산 묽은 황산이 되는 것입니다. 전해액은 묽은 황산. 충전이 됐을 때는 이렇게 되고 공식이 충전식을 이렇게 해주고 여기는 사용하다 보면 방전이 되겠죠. 방전이 됐을 때 양극이 어떻게 된다? PbSO4 이렇게 줄였습니다. 음극과 똑같은 값이 되죠. PbSO4. 전해액이 2H2O로 이렇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축전지의 화학 반응식인데요. 간단하게만 이것만 이해하시면 되겠죠. 알칼리 축전지를 한번 볼까요? 연축전지와 알칼리 축전지가 있는데요. 알칼리 축전지의 형식명. 알칼리 축전지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형태에 따라서 포켓식과 소결식이 있고 포켓식에도 여러 가지 완방전형, 표준형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 포켓에서 완방전형 AL형이 있고 또 소결식에서 AH에서 S형이라고 해서 초급방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 개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 두 가지를 설명드리는 것이죠. 소결식이다, 포켓식이다 하는 것은 어떤 그 제작 형태에서 금속 산화물들을 넣는데 이렇게 일부적으로 작게 소결해서 분해해서 넣어줬다 해서 소결식 이것은 제작 형식에 따른 명칭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알칼리 축전지는 공칭전압과 공칭 시간 방전율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납축전지에 비해서 공칭전압이 좀 낮아요. 1.2V입니다. 1셀당 방 하나당 1.2V로 조되어 있고 공칭 용량, 방전 시간율입니다. 이것은 5시간율로 조되어 있습니다. 납축전지, 연축전지는 10시간율로 주어져 있는 데 반해서 얘는 5시간율로 주어졌다 이렇게 이해하시죠? 자, 화학 반응식이 있는데요. 우선 화학 반응식은 니켈 이런 것들이 카드뮴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니켈, 카드뮴 방전되었을 때 방전식이 이렇게 주어지죠. 그래서 충전되었을 때 식과 방전식일 때 어떤 화학 반응식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알칼리 축전지의 특성이 조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 축전지, 납 축전지와 알칼리 축전지를 비교할 때 연 축전지에 비해서 알칼리 축전지의 장점이 나오거든요. 그 알칼리 축전지의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장점은 우선 수명이 길다. 연 축전지의 수명은 보편적으로 10년에서 20년 사용한다고 보거든요. 쟤는 근데 20년에서 30년, 보편적으로 알칼리 축전지의 수명이 약 2, 3배로 깁니다. 2, 3배로 길다. 수명이 길은 것이 그냥 장점이며, 충전 특성과 방전 특성이 양호합니다. 충방전, 과하게 충전했던 과방전이 됐던 그 특성이 양호하다는 얘기입니다. 충방전 특성이 양호하고 기계적 충격에 강하며 방전 시 전압 변동이 적다, 이런 장점들을 갖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 세 가지를 잘 기억하시죠. 이렇게 수명이 길다, 충방전 특성이 양호하며 기계적 충격에 강하다. 단점은 공신전압이, 얘는 알칼리는 1.2V이죠. 그래서 연축전지는 2V에 비해서 공신전압이 좀 낮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셀수가 많아집니다. 축전지 수가 많아지고, 어떤 전격 전압을 만들기 위해서는 셀수가 많아지고, 또 가격은 좀 고가인 편입니다. 그래서 공신전압이 낮은 맹점과 가격이 좀 비싼 것이 단점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두 번째로 축전지의 용량의 산출이 있는데, 축전지의 용량을 구해야 되거든요. 그럼 축전지 용량 산출은 식이 있습니다. 축전지 용량에서 허용 최저 전압. 자, 그러니까 어떤 부하의 전격 전압이 주어집니다. 부하의 허용 최저 전압이 주어지고, 전압 강화, 선로에서 어떤 전압 강화가 주어지면 이것을 셀수로 나눠주면 축전지 1개당 이것이 허용할 수 있는 최저 전압이 되는 것입니다. 허용 최저 전압 또는 방전 종지 전압이라고도 쓰거든요. 축전지 1셀당 방전이 됐을 때 얼마가량 견딜 수가 있는가, 허용 최저 전압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부하의 전압 플러스 전압 강화를 축전지 셀수로 나눠주면 여기 바로 축전지의 허용 최저 전압이라, 이렇게 이해하시죠? 그럼 역으로 여기서 허용 최저 전압을 주어지면 뭘 구할 수 있다? 셀수를 구할 수 있습니다. 축전지의 셀수, 개수를 산출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축전지의 셀수는 어떻게 된다? 그래서 교환해 준 것입니다. 교환해 주셔서 허용 최저 전압분의 부하의 허용 최저 전압, 이건 부하이고 이것은 축전지의 허용 최저 전압입니다. 부하의 허용 최저 전압, 물론 전격 전압에서 조금 떨어져도 어떤 작용하는데, 동작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는 것이 바로 허용 최저 전압입니다. 부하에 대한 허용 최저 전압. 이것은 축전지의 1셀당 허용 최저 전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부하의 허용 최저 전압에다 전압 강화를 더해서 축전지의 허용 최저 전압으로 나눠주면 이것이 바로 무엇이 된다? 셀수가 되겠습니다. 축전지의 개수. 그래서 우선 주어지는데 또 이런 식도 주어집니다. 부하의 전격 전압을 공칭 전압으로 나눠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축전지 공칭 전압은, 납축전지는 2.0V죠. 셀당 공칭 전압이 2.0V. 전격 전압이, 부하의 전격 전압이 예를 들어서 110V다. 그럼 110V를 이렇게 나눠주면 뭐가 나온다? 셀수가 나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허용 최저 전압은 1.6V에서 약 1.8V가 많이 주어지거든요. 그리고 부하의 전압이 예를 들어서 전격 전압은 110V지만 100V가량 사용 가능하다. 선로에 어떤 전압 강화가 있다. 5V, 5V 전압 강화를 주어진다. 그럼 이 전압 강화와 허용 최저 전압을 이게 축전지의 허용 최저 전압으로 나눠주면 무엇이 된다? 셀수. 그래서 셀수를 구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주어질 때는 요 식을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이런 값들이 없을 때는 부하의 전격 전압을 공칭 전압으로 나눠주면 셀수를 산출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죠? 두 번째로 축전지 용량을 산출하는 방법이 주어집니다. 축전지 용량을 산출할 때 이것이 방전 전류의 특성 곡선이거든요. 방전 전류. 시간에 따라서 전류가 I1A가 전류 흐르다가 I2A로 감소했다. 다시 I3A로 증가해서 다시 I4A로 변화했습니다. 그래서 시간별로 이렇게 방전 전류가 변화할 때 여기에 용량 환산 시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용량 환산 시간. 여기서 여기까지 시간이 K1, 여기에서
I2A 끝가량이 K2, I3A 끝가량을 우리는 K3, 그리고 마지막에 I4A 흘러갈 때 K4. 이것은 어떤 시간하고 전류를 환산하는 값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용량 환산 시간이라고 주어지는 것입니다. 용량 환산 시간. K1, K2, K3, K4. 요 환산 시간을 기억하시고, 여기에 전류가 I1A 2 있죠. 그래서 우리가 축전지 용량을 구한다 하면 축전 용량을 항상 무엇을 구하는 것이다? 이 축전 용량은 이 방전 전류 특성 곡선의 면적을 산출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면적을 산출하면 무엇이 된다? 축전지의 용량이 되더라. 면적. 면적을 산출할 때 어떻게 되느냐? 면적을 산출할 때 이게 I1 곱하기 K1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면적이 나오겠죠? 면적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은 빼줘야 되겠죠. 그럼 이것은 I2에서 I1을 빼주면 이게 마이너스가 됩니다. 마이너스 막 빼내서 이만큼 빠지죠. 그래서 K2로 빼주면 이만큼 빠져나갔습니다. 다음에 이건 또 더해줘야 되겠죠. 이만큼 더해줘야 되니까 이것은 I3에서 I2를 빼면 이 차이가 됩니다. 그래서 I2에서 축전 용량 C를 구하는데 이 면적을 구할 때 어떻게 구한다? 이 면적을 구할 때는 이렇게 구하는 것이죠. 축전 용량 C로 쓰는데 L이라는 값은 이것은 보수율이라고 해서 축전지를 사용하다 보면은 사용 연수가 경과되고 또는 어떤 조건 등이 변동이 생깁니다. 그럴 때 용량이 조금 감소하는 거거든요. 그 용량의 변화를 보정한 값 일명 보수율이라고 쓰는 것이다. 보수율. 사용 연수 경과 또는 사용 조건의 변동에 의한 용량의 변화를 보정한 값이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0.8을 많이 줍니다. 물론 때려서 0.7을 주어주는 경우도 있는데 가장 많이 주는 것이 보수율은 0.8을 어떤 정수로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0.8분의 1. 그래서 K1 곱하기 I1 하면은 요 면적이 나왔죠. 그다음에 K2 곱하기 요 시간 K2 곱하기 환산 시간 곱하기 I2 마이너스 I1 하면 이만큼 빠져나가는 것이죠. 빠져나갔죠. 이것이 만큼 빠져나갔죠. 그럼 다시 이걸 더해줘야 되겠죠. 그럼 K3 곱하기 I3에서 뭘 빼준다? I2를 빼주니까 이 값이 되는 거예요. 더해줬습니다. 다시 플러스 K4에서 K4에다가 요 I4에서 I3를 빼주면 이것이 되겠죠. 이 크기를 구해준 값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무엇이 된다? 축전지 용량을 구할 때 언제나 요 방전전류 특성 곡선의 요 면적을 산출하면 무엇이 된다? 면적을 산출하면은 바로 축전지의 용량이 되더라. 그렇게 이해하시죠? 그래서 여기서 주어진 값에서 L을 보수율, 그리고 K는 용량 환산 시간으로 주어지고 방전 전류 값이 되는 것입니다. I는 그래서 축전 용량 구하는 공식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축전지에는 충전 방식이 있습니다. 충전 방식은 초기 충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축전지를 제작해서 처음 사용하기 전 처음에 초기에 충전하는 방식을 초기 충전이라고 쓰거든요. 초기 충전은 축전지에 전해액을 주입하고 처음으로 시행하는 충전 방식을 초기 충전이라. 사용 중에 이제 충전 방식이죠. 사용하고 있는 상태에서 충전하는 방식을 사용 중 충전 방식이라고 줄였죠. 자, 그럼 사용 중 충전 방식에는 보통 충전, 부동 충전, 균등 충전, 세리 충전, 급속 충전 크게 5가지 정도로 분류합니다. 5가지. 여기다 설페이션 현상이 나왔을 때 회복하는 회복 충전가량 한 6가지 정도가 있거든요. 그것을 개략적으로 전체적으로 꼭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우선 보통 충전이라. 보통 충전은 필요할 때마다 표준 시간율로 표준시간율이라는 것은 납축전지는 10시간율, 알칼리는 5시간율이 표준시간율로 소정의 충전하는 방식. 소정의 충전이라는 것은 어떤 정해져 있는 양에 대한 용어입니다. 정해져 있는 바, 그것을 소정이라고 쓰거든요. 그래서 내가 정해놓은 양만큼을 딱 충전하는 방식이 바로 보통 충전이라 소정은 정해진 용량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정해진 용량만큼만 딱 정해진 얼마만큼을 내가 정해져 놓고 그 정해져 놓은 용량만큼만 충전하는 것을 뭐라 한다? 소정의 충전 방식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간단하게 표준 시간율로 소정의 충전을 하는 방식을 무엇이라 한다?
보통 충전이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가장 많이 사용되는 충전 방식은 부동 충전 방식입니다. 부동 충전 방식은 좀 이따 다시 또 설명을 계속 드릴 것입니다. 부동 충전 방식이라는 것은 축전지의 자기 방전을 보충함과 동시에 상용 부하에 대한 전원 공급은 충전기가 분담하고 충전기가 부담하기 어려운 일시적인 대전류의 부하가 있습니다. 어떤 정전사고가 발생됐을 때 이럴 때 일시적인 대전류가 필요할 때는 누가 축전지로 하여금 부담케 하는 충전 방식은 무엇이라 한다? 부동 충전 방식이라. 좀 있으면 그 결손도와 모든 것들을 한번 설명을 또 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충전 방식은 부동 충전 방식으로서 부동 충전 방식은 꼭 이것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적을 수 있어야 됩니다. 3번 균등 충전이라는 것이 있죠. 이런 부동 충전을 하다 보면은 각 전해조 사이에 뭐가 생긴다? 전이차가 발생됩니다. 그 전이차를 보정하기 위해서 1에서 3개월에 한 번씩 정격 전압으로 10시간에서 12시간을 충전함으로써 전해조의 용량을 균등하게 해주는 그런 충전 방식을 균등 충전 방식이라. 그래서 1에서 3개월마다 1회씩 정전압으로 10시간에서 12시간을 충전하여 각 전해조의 용량을 균일화하기 위한 충전 방식을 무엇이라 한다? 균등 충전 방식이라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이게 급속 충전은 보통 충전 전류의 약 2, 3배의 큰 전류로 단시간 동안에 충전하는 방식을 급속 충전이라고 하겠습니다. 단시간에 보통 충전 전류의 2, 3배의 전류로 충전하는 방식을 급속 충전이라. 세리 충전. 세리 충전은 트리클 충전이라고 쓰는데 축전지의 자기 방전을 그대로 보충해 주는 것입니다. 방전되면 방전되면 보충, 이렇게 충전하는 방식을 일반적으로 세리라고 씁니다. 세리 충전. 자기 방전량을 항상 충전하는 방식,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부동 충전 방식의 일종인데요. 자기 방전량을 항상 충전하는 방식, 이렇게 해서 일반적으로 5가지가 있고, 나중에 설페이션 현상이 발생됐을 때 어떤 축전지를 방전 상태에서 장시간 방치하게 되면은 설페이션 현상이 나오거든요. 그럴 때 충전 방식을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는 충전 방식, 회복 충전이라는 게 하나 더 있습니다. 그래서 충전 방식 크게 6가지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이 그림이 무엇이냐? 이게 바로 부동 충전 방식의 결손도가 되는 것입니다. 부동 충전 방식의 결손도, 부동 충전 방식의 회로가 이렇게 조져 있습니다. 여기 충전기가 조졌죠? 그럼 저는 교류전압 AC를 공급받고 있습니다. 교류전은 AC를 공급받아서 충전기가 정유해서 플러스 마이너스로 정유를 했습니다. 그래갖고 여기에 축전지를 전개하고 여기에 상용 부하가 조졌습니다. 자, 그래서 부동 충전 방식은 그런 얘기죠. 교류전을 해서 충전기가 축전지의 자기 방전량을 보충해 줍니다. 자기 방전된 양을 계속 보충해서 충전하고, 그다음에 상용 부하에 대한 전원 공급은 전부 다 누가 한다? 충전기가 분담해 줍니다. 얘도 전원 분담해 주고 얘도 이렇게 전원 분담해 줍니다. 자, 이렇게 전원 분담해서 충전하면서 진행 중에 어떤 정전 사고가 발생됐다. 그럼 사고가 발생됐을 때는 이 충전기가 부담이 어렵거든요. 일시적인 대전류 필요할 때. 그때는 누가? 이 축전기가 충전된 에너지를 여기다 다시 공급해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충전기가 부담케 어려운 대전류, 일시적인 대전류에 대한 전원 공급은 축전지로 하여금 분담케 하는 충전 방식은 무엇이라 한다? 부동 충전 방식이라. 그래서 이 결손도와 부동 충전 방식에 대한 개념을 꼭 이해하셔야 됩니다. 충전기의 2차적 전류, I2, I0라고 써줬고, I로 써줬습니다. 2차적 전류 I0로 썼는데, 2차적 전류 I0는 어떻게 된다? 정격 방전율 해서, 아까 납축전지는 10시간으로 조졌고, 알카리 축전지는 5시간으로 조졌죠. 그래서, 연축전지냐, 알카리 축전지에 따라서 값이 변합니다. 그리고 축전지의 정격 용량이 주어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200Ah이다. 200Ah. 그럼 200Ah를 공식 방정 시간을 나누면 이게 여기에 축전지에 유입되는 전류가 됩니다. 축전지에 유입되는 전류와 상용 부하 용량 값을 정격전으로 나누면 상용 부하에게 공급되는 전류거든요. 그래서 요 I1과 I2를 더해주면 무엇이 된다? 충전기 2차측에서 나오는 전류가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충전기 2차측 전류. 그래서 요 공식도 잘 기억하시면 좋죠.
기출에는 두 번째로 무정전 전원 설비가 있습니다. 무정전 전원 설비. 자, 그러니까 전기를 공급해 주는데 특수한 부하 같은 경우에는 정전이면 안 되거든요. 일반적으로 컴퓨터 부하라든가 여러 가지 분야의 부하에는 무정전 상태에서 전기를 계속 공급해 줘야 되거든요. 그럴 때 사용되는 것이 바로 무엇이다? UPS라는 것이 있습니다. Uninterruptible Power Supply 약자이거든요. 그래서 UPS는 상시 전원의 정전 및 이상 전압이 발생하는 경우에 무정전 상태에서 정전압 정주파수의 전원을 정상적으로 부하에 공급하는 설비이며 정류장치와 역변환 장치와 축전지 설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류장치와 역변환 장치와 축전지로 설비되는 것이 바로 UPS의 기본 회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뭐가 있다? 절체 스위치라는 것이죠. 절체 스위치. 상용전에서 전기를 공급하고 있다가 상용전을 공급하고 있죠. 근데 상용전을 공급하면서 어디에 전기를 공급해 준다? 여기에 정류기 인버터의 축전지에 전기를 충전시켜 주면서 여기까지는 AC가 공급되어서 AC를 여기서 DC로 변환했죠. 정유기가. DC를 여기 충전을 시켜주고 다시 DC 전원 공급받아서 인버터는 다시 뭐로 변환시킨다. DC를 다시 AC로 변환시켜주는 장치죠. 절제 스위치가 있죠. 여기까지는 전원이 공급되고 있습니다. 전원이 공급되고 있는 상태에서 여기에 상용전원이 정전이 발생됐다. 그럼 상용전원이 정전이 발생되면 이 회로도가 딱 개방되고 개방이 되면서 어떻게 된다? 개방이 되고 여기에 딱 회로가 되는 것이죠. 그래갖고 전기를 이렇게 공급해주고 있는데 여기 끊어졌죠. 그럼 끊어지면 여기서 예비 전원으로 이렇게 전기가 공급되고 있는 것입니다. 부하에 따라 전기가 공급되죠. 이런 회로도를 UPS의 기본 회로도가 되는 것입니다. 원래는 블록 다이어그램인데 조금 이건 간소화, 간략화시킨 그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UPS의 기본 요소들은 무엇이 된다? 정유기, 축전지, 인버터와 절체 스위치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작상 다음에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상용 전원에 의해서 전기가 이렇게 공급되고 있습니다. 부하에 전기가 공급되고 있죠. 부하 전기가 공급된 것 아울러 어디에? 여기에다 전기를 이렇게 공급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정유기의 전원이 공급되고 있고 다시 축전지를 충전을 시켜준과 동시에 인버터를 통해서 직류를 교류로 변환시켜줬고 여기 어디까지? 여기까지는 전원이 딱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는 이제 개방이 되는데 여기까지 전원도 여기도 딱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도 여기 들어와 있고. 자, 상용 전원이 정전이 되었다. 상용 전원이 정전이 되면은 어떻게 된다? 절제 스위치에서 선로가 회로가 이렇게 딱 비상용 전원 상태로 딱 연결해서 딱 투입이 됩니다. 물론 여기는 딱 투입이 돼서 이건 제로가 된 것같은 여기 투입돼. 이건 무접점입니다. 무접점. 스위치는 스위치인데 전환 절체용 개폐가 되는데 접점이 없는 스위치입니다. 그래서 상용전원이 정전이 되면 딱 여기 폐로가 되어서 여기 아까 축전지에 축전됐던 전기가 있죠. 그래서 전기를 공급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축전지는 뭐가? 비상용 전원이 정상적인 가동을 해서 정상전압이 나올 때까지 축전지가 전기를 공급해주고 있다가 발전기 전원이 정상적인 가동이 되면 전기가 이렇게 공급되는 것이죠. 이러다가 다시 상용 전원이 들어오게 되면 투입이 되게 되면 상용전원을 다시 공급해서 부하에다는 무정전 상태에서 계속 전기를 공급해주는 이런 회로도를 무엇이라 한다? UPS, 무정전 전원 공급 설비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각각 장치들에 대한 용도가 있는데요. 절체 스위치라는 것이 있는데 절체 스위치 두 가지가 있죠. 여기는 항상 무접점입니다. 여기는 유접점을 쓰되 여기는 무접점. ATS라고 쓰는 것입니다. ATS를 많이 써요. ATS. 그리고 ALTS도 있죠. ALTS는 이건 특과일 때는 ALTS에서 자동 부하 전환 개폐기, 저압용일 때는 ATS를 써서 자동 부하 개폐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동 전환 개폐기. 이건 부하가 들어가고 이건 부하가 빠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건 특과에서 쓰습니다. 특과 투트라인 22.9kV 라인에서. 그리고 여기서는 저압용에서 쓰죠. 그래서 ATS가 연결되어 있고 여기는 무접점입니다. 절체 스위치인데 무접점 회로가 되어 있다. 그래서 상시 전원, 상용 전원이라고 씁니다. 상용 전원 정전 및 이상 시에 예비 전원으로 절체하는 스위치를 TS로 줄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TS 똑같은 위치는 절체 스위치가 되겠죠. 정유기가 있죠. 정유기는 항상 무엇을? 교류를
교류 전원을 직류 전원으로 종료하는 장치를 정류기 또는 컨버터라고 뒀습니다. 같은 얘기입니다. 정류기, 컨버터 같은 얘기가 되겠죠. 축전지. 정년 시에 인버터에 직류 전원을 공급하는 설비입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교류 전원을 직류로 변환해서 충전을 시켜놓고 이제 정전이 발생됐을 때 그 축전지에 가지고 있는 전기 직류 에너지를 뭐로 인버터를 통해서 교류 변환해서 부하에다 다이렉트로 전기를 공급해주는 장치가 바로 축전지가 되는 것입니다. 직류 전원 축적하는 장치가 되겠죠. 역변환기. 일반적으로 정류기는 교류를 직류로 변환시켜준다면 이 인버터는 직류를 교류로 변환하는 장치를 역변환기 인버터라 이렇게 이름을 지어줬죠. 직류 전원을 교류 전원으로 역변환하는 장치를 인버터 또는 역변환기, 인버터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인버터. 얘는 정류기는 컨버터. 이런 표현을 많이 쓰고 있죠. UPS 중심부의 구성 요소가 무엇이냐면 CVCF라는 것이 있습니다. CVCF. CVCF는 콘스탄트 볼테이지, 콘스탄트 프리퀀시입니다. 정전압, 정주파수 장치입니다. 정전압, 정주파수 장치의 기본 회로가 되어 있죠. 입력전원에서 개폐가 있고 변압기가 있으며 여기에 컨버터, 즉 정류기가 있는 것이죠. 컨버터, 정류기가 되어 있고 항상 정류기 후단에는 무엇이 있다? 축전지가 항상 설비되는 것입니다. 축전지. 여기에 직류 필터가 있습니다. 어떤 울퉁불퉁 리프를 소거해주고 매끄러운 직류로 변환시켜준 직류 필터가 있고 여기는 인버터가 있죠. 인버터는 무엇을? 이는 직류 DC를 공급받아서 무엇을 변환시켜준다? AC로 변환시키는 장치를 인버터라. 인버터에서 필터를 통해서 전압 변압기를 통해서 출력의 전기를 공급해주는 장치. 이것이 바로 UPS의 중심부에 있는 CVCF의 간단한 회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전압, 정주파수 장치가 되는 것입니다. 정전압, 정주파수 장치를 무엇이라 한다? 장치를 CVCF라 이렇게 이름 붙여놨습니다. UPS의 블록 다이어그램. 아까 간단하게 UPS의 블록 다이어그램을 간도화시킨 것인데 원칙적으로 보면 이것이 UPS의 블록 다이어그램이라고 쓰는 것입니다. 지금 한전로텀 상용전원을 공급받습니다. 한전로텀 상용전원을 공급받아서 AC를 공급받죠. 그럼 이게 AVR 자동전압 조정 장치가 있습니다. 자동전압 조정기를 통해서 AVR을 통해서 AC를 공급받고 절제 스위치가 있죠. 절제 무접점입니다. 무접점 절제 스위치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죠. 무접점은 접점을 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전기를 지금 어떻게 공급받고 있다? 회로도가 이렇게 전기를 공급받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상용전에서 전기를 이렇게 공급받고 부하에다 전기를 공급하고 있죠. 공급받음과 동시에 어떻게 됐다? 여기 또 다시 절제 스위치가 있죠. 스위치가 이렇게 조져 있어서 상용 전원의 단자와 예비 전원 단자 이렇게 조졌습니다. 그리고 부하 설비 있죠. 여기서 전기가 이렇게 공급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 현재 상용 전원에 의해서 컨버터 정류기를 통해서 DC를 만들어내고 그다음에 축전지에 충전을 시켜주죠. 그와 동시에 인버터에 전기를 공급해주면 인버터에서는 다시 무엇을 DC를 뭐로 바꾼다? Q로 바꿔서 여기에 있는 요 전압과 똑같은 전압이 여기에 딱 공급되고 있습니다. 공급되고 있으면서 만약 상용 전원이 정전이 되었다 그럼 다이렉트로 넘어오죠. 무정전입니다. 무접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이게 다시 어떻게 된다? 이쪽으로 딱 절체가 되겠죠. 절체. 여기를 끊고 이쪽으로 딱 넘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게 상용 전원이 있어서 축전지에다 전기를 공급해 준 것과 동시에 가량 전원이 들어와 있었지 않습니까? 다이렉트로 넘어가기 때문에 무정전이 되는 것이죠. 그럼 이 축전지가 전기를 직전원을 공급해 주는데 어느 만큼? 요 발전기가 정상 운전에서 정격 전압을 여기는 다시 여기 전체됐죠. 또 이렇게 넘어졌죠. 그래서 이 발전기에서 전원이 공급되는데 이 발전기가 동작해서 정상 전압을 공급해 줄 때까지 축전지는 전기를 공급해 주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발전기가 정상 운전에서 전압이 공급되면 이렇게 다시 전기가 공급되겠죠. 이러다 안전 전원이 다시 복원이 되면
다시 어떻게 된다. 정상대로 다시 전기를 공급해주는 이런 것을 우리는 UPS의 블록 다이어그램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런 것들은 주어질 때 이것이 무엇이 들어가는가? 절제 스위치, 컨버터, 축전지, 인버터, 절제 스위치 이렇게 들어가는 것 좀 알아두시면 되겠죠. AVR이 들어가더라. 자, 그래서 블록 다이어그램에 대한 결선도를 보았습니다. 개념 3번 발전 설비가 있습니다. 비상용 발전기를 시설할 때 그 발전기 용량을 구하는 공식들이 주어져 있군요. 발전기 용량을 구하는 공식들. 자가용 발전기의 경우에 상용 전원이 정전되었을 때 10초 이내에 전격 전압을 확립하여 30분 이상의 안정적으로 전원을 공급할 수 있어야 한다. 발전기들이 그 비상용 부하에다가 정전이 발생했을 때 계속해서 30분 동안은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발전기 용량을 구하는 식이 나오죠. 발전기 용량은 어떻게 하느냐. 시동 용량에 의해서 발전기의 용량을 산출하는 공식이 하나 있고 일반적인 부하 용량에 의해서 발전기 용량을 구하는 공식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눠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시동 용량, 그러니까 어떤 전동기 부하가 있는데 그것을 시동할 때 그 용량을 알면은 그 과도 리액턴스와 허용 전압 강화를 알게 되면 발전기 용량을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전기 용량 PG로 썼는데요. 이는 허용 전압 강화분의 1입니다. 마이너스 1. 허용 전압 강화분의 1 마이너스 1 곱하기 과도 리액턴스 X 프라임 썼는데 단위법 소수적으로 표시한 과도 리액턴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동 용량을 QS로 줘줬습니다. 이게 바로 시동 용량, 기동 용량에 의해서 발전기의 용량을 산출하는 공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델타 E는 허용 전압 강화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X'은 발전기의 과도 리액턴스가 주어진 것이고 QS는 전동기의 시동 용량이 되겠습니다. 이 시동 용량을 볼 때 어떤 전동기의 시동 용량을 볼 때는 항상 삼상 전동기로 보고 삼상이 되기 때문에 무엇이다. QS는 루트3 전격 전압 전격 전류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삼성입니다. 마이너스 삼성의 단위가 뭐가 됐다? 킬로볼트 암페어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시동 용량은 항상 시동 전류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삼성이면 단위가 킬로볼트 암페어가 되겠죠. 그래서 시동 용량을 구해서 여기다 넣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부하 용량에 의한 출력 산출은 발전기 출력을 구하는 공식이 또 있죠. 부하 용량에 의한 발전기 출력 구하는 공식. 그럼 부하 용량이 합계입니다. 부하 용량 합계를 PL의 시그마에서 합계. 부하 용량의 전체 합계에다가 무엇을 곱해준다? 수용률을 곱해준다. 수용률을 곱해서 효율과 역률을 나눠주면 단위가 무엇이다? 킬로볼트 암페어 되겠죠. 다음이 일반적으로 여유. 약간의 어떤 너무 타이트하면은 좀 용량이 부족할 때가 있기 때문에 약간의 여유를 줍니다. 여유 개수를 K로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하 용량에 의해서 부하 용량과 수용률에 의해서 발전기 용량을 구하는 공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두 가지가 주어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시그마 PL은 부하의 출력 합계가 됩니다. 부하의 출력 합계. L은 수용률, 부하의 효율이 되며 역률, 여유 개수라고 주어진 것이죠. 포인트로 1.1에서 1.2 정도가량 여유를 주는 것입니다. 여유 개수. 줄 때 보면 1.1에서 얼마큼 줍니다. 1.2 정도의 여유를 주는 개수를 여유 개수라. 원동기 출력. 원동기 출력이라는 이 발전기를 내가 원동기로 돌려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 원동기의 출력을 구하는 식이 되는 것입니다. 발전기의 동력을 전달해 줘야 되는데 그 동력의 전달 장치를 원동기라고 하며 원동기의 출력을 P라고 썼을 때 P는 무엇이냐? 발전기 출력. 발전기 출력 킬로와트이군요. 킬로와트의 역률, 킬로볼트 암페어, 발전기 용량을 킬로볼트 암페어로 산출했습니다. 킬로볼트 암페어로. 아까 킬로볼트 암페어로 산출했죠? 킬로볼트 암페어로 산출했을 때 거기다 뭘 해준다? 코사인이 됐다. 역률을 해준 거죠. 역률을 해줘갖고 킬로볼트 암페어를 킬로와트로 했죠. 그 다음에 여기서 뭘 썼다? 발전기의 효율이 되는 것입니다. 발전기의 효율, 그 다음에 0.736 PS로 줬는데 요 마력의 단위가 두 가지가 주어집니다. 마력, 홀스 파워라 해서 P로 쓰는 마력이 있고 예를 들어서 1마력은 얼마가 된다? 1마력은 이것은 746와트가 되지 않습니까? 746. 그래서 0.746 이런 킬로와트, 이런 마력이 주어져 있고
이건 영국 마력이라고 보편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미국과 영국에서는 요 마력을 많이 쓰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쓰는 요 마력은 일반적으로 유럽에서 많이 씁니다. 예, 독일의 마력 수거든요. 얘도 똑같이 마력입니다. 독일 또는 프랑스에서 쓰는 마력 수가 되는데 요 마력은 1ps는 영국 또는 독일 마력으로서 얘는 얼마가 되냐면 여기는 735.5 와트 정도 됩니다. 그래서 735.5와트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 0.735로 쓸 수도 있고 6으로 쓰는 경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일반적으로 반응해서 5를 써놨습니다. 이걸 5로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0.735. 그래서 와트를 뭐로 바꿨다? 킬로와트를 마력으로 바꾸는 요령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독일 또는 프랑스의 마력이 되는 것이며 이것은 영국의 마력이라 해서 지금 우리나라는 이런 마력을 가끔 쓰고 있습니다. 이 마력도 종종 쓴다. 그래서 발전기의 출력이 되는 것이고 발전기 출력에다 전격 역률의 발전기의 효율을 나눠줘서 PS로 환산하기 위해서 0.736으로 나눠졌다. 이해하시죠? 발전기실 위치 선정 시 고려할 사항. 발전기실은 일반적으로 전기실 옆에 설치되어 있으며 일반적으로 기초, 발전기 그 엔진의 기초와 건물의 기초와는 완전히 분리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발전기실을 위치를 선정할 때 가장 기본적인 것이 부하의 중심이 되어야 되며 배기와 배수가 용해야 됩니다. 배기, 어떤 환기를 시켜야 되거든요. 환기도 시켜야 되고 또 물을 배수도 용이하게 돼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기기들의 반출입이 용이해야 될 것이며 어떤 소음이 발생되는데 소음에 어떤 주위에 영향을 미치면 안 되겠죠. 이런 것들을 하면 발전기실의 위치 선정 시 고려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어떤 점검과 보수를 위해서 면적이 정확히 넓은 충분한 면적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층고, 높이도 충분히 확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보시면은 이런 것들이 중요한 고려사항들이 되겠습니다. 엔진의 기초는 건물 기초와는 관계가 없어야 됩니다. 건물의 기초 위에다가 엔진 기초를 세우면 잘못하면 건물에 위험성을 주어질 수 있기 때문에 건물 기초와 엔진의 기초는 서로 별개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관계가 없는 장소로 할 것, 보수와 점검 등이 용이하도록 충분한 면적과 층고, 어떤 높이를 확보해야 되는 것입니다. 환기, 배기가 잘 돼야 되고 급수가, 배수가 용해야 됩니다. 소음과 진동이 주위에 영향을 미치면 안 되겠죠. 그리고 부하의 중심부가 돼야 되며 전기실 가까운 옆에 바로 전기실 옆에다 항상 발전기실이 시설되는 것이다 보시면 되겠죠. 고온과 습도가 높은 곳은 피해야 됩니다. 기기의 반출입이 운전 보수가 편리해야 되고 연료를 보급해줘야 되는데 연료 보급이 간단하게 이루어져야 되며 건축물의 옥상에는 설치하면 좋지 않습니다. 옥상은 피할 것이었죠. 이런 것들이 발전기실 위치 선정 시 고려사항이라 중요한 것 한 5가지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죠. 5가지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풍차의 풍력 에너지가 나옵니다. 우리 청정 에너지 중에 하나인 풍력 발전소가 있죠. 풍력 발전소에서의 풍차의 에너지를 산출하는 요령이죠. 풍력 에너지는 일반적으로 뭐가 나옵니까? 우리 운동 에너지라고 해서 운동 에너지는 무엇입니까?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이라는 이런 식이 있죠. 이것과 같은 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풍력 에너지 P는 무엇이 된다? 전에 풍차, 풍력 발전소에 출력이 되는 것이죠. 2분의 1, 그래서 공기 밀도에다가 탄면적 곱하기 V의 제곱은 이게 바로 무엇이 된다? 그게 질량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다 V의 제곱을 해준 거죠. V의 제곱, 그래서 V의 3승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분의 1 공기 밀도 단면적, 면적이라는 것은 풍차가 이렇게 회전할 때 풍차가 이렇게 회전하죠. 풍차가 하나, 둘, 세 개 이렇게 풍차가 있습니다. 여기 회전할 때 요 풍차 회전의 요 면적이 A가 되는 것이죠. 면적이 A가 되어서 면적 A를
날개 회전 면적을 구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풍차 에너지, 풍력 에너지라 이 공식을 이해하시고 나중에 출력을 구하라는 문제가 나올 것이거든요. 그래서 공식 간단하게 이해하시고 그다음에 태양전지 모듈이 있습니다. 태양력 발전이 있지 않습니까? 그 태양력 발전에서 태양전지 모듈 표준 시험 조건이 주어지는데요. 모듈 어떤 모듈이 이렇게 주어지지 않습니까? 모듈. 근데 이 모듈에 대한 표면 온도가 됩니다. 모듈 표면 온도는 25도씨를 기준으로 대기의 질량 지수는 1.5, 일사강도 어떤 빛이 갖는 단위 면적당 전력은 1000W/m에 지급이 됩니다. 일사의 강도. 이래서 태양전지에 대한 모듈 변환 효율이 나옵니다. 다른 일사 강도를 뭐로 바꿔준다? 강도를 전력으로 변환시켜주는 그 효율을 태양전지 모듈 효율 변환식이라고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효율 에타는 이 모듈의 단면적이 되는 것입니다. 모듈의 단면적, 그다음에 일사 강도를 갖고 PMPP라고 해서 최대 출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최대 출력을 모듈의 면적과 일사 강도로 나눠주면 바로 무엇이 된다? 이게 태양전지의 모듈에 변환시켜주는 효율이 되는 것입니다. 최대 출력은 항상 최대 전압 곱하기 최대 전류를 해주면 출력이 되는 것입니다. 직류이기 때문에 다이렉트로 와트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모듈의 면적과 일사 강도로 나눠주면 무엇이 된다? 이것이 태양전지 모듈의 변환 효율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값들이 각각 주어져 있죠. 그래서 PMPP는 최대 출력을 얘기하고 VMPP는 최대 출력 동작 전압이 되는 것이며 IMPP는 최대 출력에 대한 동작 전류, A는 설치 면적, 모듈의 크기, 가로 곱하기 세로를 모듈의 면적이 되는 것입니다. 설치 면적이. 그다음에 일사 강도, 빛의 어떤 강도를 S로 쓴 것입니다. 그래서 태양전지 모듈 효율 변환시켜서 나중에 출력을 산출하라. 그럼 출력을 못 된다. 모듈의 면적 곱하기 일사 강도에다가 효율을 구해주면 무엇이 된다? 태양전지의 출력이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